저는 아들 둘의 엄마이자 내년이면 43살이 되는 도수치료사입니다. 달력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2022년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이 된다니 가는 세월 가는 속도가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2023년이 되면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겠죠. 제가 죽기 전에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정엄마 기일이라서 납골당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하늘을 보며 엄마와 했던 대화가 생각났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로 기억합니다. 와, 엄마 저기 달 봐. 엄청 컸지? 그러네. 오늘 보름달이 떴구나. 화나다. 우리 다은이가 어른 되면 저기 달 보러 여행 갈 수 있을까? 엄마의 물음에 어린 저는 신이 났습니다. 달나라 여행? 당연히 갈 수 있지. 내가 어른 되면 나르는 자동차 타고 둘이서 달나라 여행 가자. 그래, 좋다. 엄마랑 다은이랑 둘이 손 꼭 붙잡고 달나라 여행 가자. 신난다. 신나. 정말 흥분하고 신이 났던 그때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밤하늘에 휘영청 밝혔던 보름달과 반짝이던 별들이 아직도 생생하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엄마 곁에 갈 때까지 그 기억은 평생토록 제 가슴 한켠에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순수했던 저희에게 어쩌다 그렇게 끔찍한 일이 생겼던 건지, 왜 그토록 선하기만 했던 저희 엄마가 다른 사람 손에 죽어가야 했는지 아직도 억울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납골당에서 좋았던 기억과 끔찍한 기억이 섞여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오늘은 저와 돌아가신 엄마가 당했던 고통과 그로 인해 벌어진 마법 같은 일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글을 써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가난했지만 엄마와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티고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19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아버지는 엄마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엄마를 임신시킨 이후에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저를 임신하고 나서 외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동네 창피하니 애를 어디다 맡기던가 버리던가 라고 성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과 연도 끊은 채 홀홀단신 혼자서 그 어린 나이에 식모살이를 하며 돈을 벌고 저를 키우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고생했어? 엄마, 그냥 나 버리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쁜 딸이랑 살아서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데. 그때는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했네요. 나중에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돌아가신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하고 돈을 모으셔서 저와 둘이 살 작은 집을 마련하셨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동네의 아이는 제가 거의 유일해서 어르신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엄마가 일을 하러 가시면 저희 사정을 알고 계셨기에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과자나 사탕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것. 눈 땡글한 것 봐라. 다은이, 맛있어? 네, 할머니. 사탕 진짜 맛있어요. 계피 사탕인데,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요. 맛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른 입맛을 갖게 되었던 것 같네요. 유치원에 갈 나이였지만 저는 노인정에서 지냈습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대화를 저는 옆에서 들으며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깔깔 웃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 만화를 틀어주셔서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안쓰럽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라서 항상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휴, 이 어제 잠을 잘못 잤는지 오만 내가 다 쑤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야.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 병원은 무신. 가봐야 소용없어. 보통 그런 대화를 나누며 할머니들은 본인 몸을 쓸고 주무르고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하교를 하면 노인정에 찾아가던 제가 어느 날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은이가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그러면 그저 손녀처럼 저를 귀여워하시던 할머니들이 방긋 웃으며 그럴래 하고 물으셨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깨며 다리며 주물러 드렸습니다. 우리 다은이 고사리 같은 손에서 아기 힘이 대단하네. 아이고 시원하다. 아 그만해 힘들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더 힘이 나고 행복해져서 더 열심히 주물러 드렸어요. 그래서 어린 저는 나중에 커서 안마사가 되겠다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안마해줄까? 할머니들이 엄청 시원하대. 나 커서 안마하는 사람 될래. 제 말에 엄마는 기겁을 하셨어요. 안마하는 사람? 힘들게 무슨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우리 딸은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사무실에서 일해. 왜? 내가 보람되는 일을 해야지. 어머? 우리 딸 다 컸네. 그때의 경험 때문인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의 물리치료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형갈비집에서 주방일을 하셨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내리 일을 하셨습니다. 돌아오면 녹초가 되셔서 제가 자주 주물러 드렸거든요. 한 번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셨던 적도 있어요. 그때 어설프나마 제가 허리에 좋다는 찜질과 안마를 해드렸고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리치료사, 도시치료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합격한 대학교가 얼마가 살던 집과 거리가 있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증금 300에 월세 20짜리 원룸에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의 신변에 나쁜 조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엄마와 통화를 했거든요. 한 번은 엄마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누군가에 쫓기는 듯이 헉헉대며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다은아. 저는 엄마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뛰었어? 무슨 일이야? 아니, 아니야. 누가 날 쫓아오는 기분이 들어서. 뭐라고? 대체 누가?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집 앞이야. 아휴, 오랜만에 달리기를 했더니 숨이 차네. 엄마, 자세히 좀 말해봐. 누가 엄마를 따라왔다는 거야? 아니, 한 달 전부터 단골 손님이 갈비집에 오는데 그 손님이 아니다, 아니야. 뭔데?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하자. 제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른 말씀 없이 별일 아니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기분이 쎄해서 그랬어. 걱정 마. 별일 아니야, 우리 딸.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내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걸고 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너도 혼자 자취하면서 뭘 그리 엄마 걱정을 해. 엄마 괜찮대도. 괜찮기는? 엄마 그러지 말고 나 사는 자취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 여기서 일 새로 구하면 되잖아.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벌게. 엄마 이 갈비집에서 일한 세월이 얼만데. 월급도 많이 오르고 다른 데 가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잖아. 아셔라.
엄마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엄마가 오랜 시간 일하시던 갈비가게에 애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쉽게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엄마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그날 이후로는 걱정한 것만큼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차차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학교에서 실습을 나가느라 엄마와 통화를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실습하랴 시험 공부하랴 정말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엄마를 자주 만나고 엄마 신변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해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두고두고 천추의 안이 됩니다. 제가 방심한 사이에 나쁜 일이 터지고야 말았으니까요. 문제의 그날은 마지막 실습 날이었고 저는 그날 실습이 끝나자마자 엄마를 만나러 갈 생각이었어요. 그날 실습을 가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이 됐지만 끝나면 바로 갈 생각이라서 별 걱정은 없었어요. 학교에서 3시간 버스를 타고 엄마 집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실습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문자도 남겨놨고 제가 실습하는 중인 걸 알고 있어서 그 시간에 전화할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네, 혹시 김혜숙 씨 따님 되십니까? 어쩐지 소름 끼치는 목소리의 남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아, 김혜숙 씨가 저랑 여행을 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뜬금없는 소리에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엄마 어디 있는데요? 전화 좀 바꿔주세요. 제가 실습 끝나고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행을 떠난다니. 평소에 이런 반구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아저씨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말을 저는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엄마를 바꿔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알고 당분간 엄마 찾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실습을 하러 돌아가야 했고 실습 기간 동안 저는 몸이 달아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실습이 끝나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눈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저는 다시 엄마가 일하시던 갈비집에도 전화를 했는데 며칠 전부터 가게를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상하네. 너희 엄마 쫓아다니던 단골이 있거든? 근데 네 엄마 출근 안 한 날부터 그 인간 너 안 보인다. 그 말에 저는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을 털어서 바로 택시를 타고 엄마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집 앞에 도착해서 숨을 고르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은 그대로였는데 뭔가 휑하니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인근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연락이 안 돼요. 저희 엄마 좀 찾아주세요. 몇몇 경찰들은 어른인데 남자친구랑 여행 간 거 아니겠냐고 가볍게 말을 했어요. 다 큰 어른이 발음스러운 모양인데? 아니라고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연락도 없이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저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엄마 휴대폰으로 저한테 연락한 남자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찾아야 돼요. 제발요. 제발 형사님들, 저희 엄마 찾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경찰서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다가 분에 몰이겨 꺼이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배우 백일섭 선생님을 닮은 우람하고 듬직해 보이는 한 형사님이 저에게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실종자분 이름이 뭐라고요? 김혜숙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저희 엄마의 생년월일을 말씀드리고 엄마가 일하던 식당에
단골 손님으로 왔다던 사람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미간에 찌푸리고 저에게 물었어요. 이 심상치 않은데 그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2달 전에 저희 엄마가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갈비집 사장님도 엄마 쫓아다니던 단골이 있대고.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요. 형사님, 저희 엄마 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니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봐요, 학생.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의 말씀에 저는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일간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텅 빈 집에서 엄마 소식을 기다리다가 결국 졸업시험을 치르러 대학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엄마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하루하루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틈틈이 형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엄마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사라지고 3주가 지났을 즈음에 엄마의 체크카드가 쓴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엄마와 아무 연고지가 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어요. 형사님들이 가서 그 동네에 있는 몇 안 되는 CCTV를 다 뒤져봤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흔적이 발견됐으니까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학생, 기다리고 있어봐. 형사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사라진 후에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이 빠져서 서 있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엄마가 보였어요. 다은아, 밥 잘 먹어야지. 그래야 기운을 내지. 엄마 속상해? 그 목소리가 정말 생생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엄마라고 외치고 연결되지 않는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저는 일단 체력이 있어야 엄마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밥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시험도 치러서 통과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저희 엄마 사건에 매달리던 경찰 아저씨는 징계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근까지 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경찰 아저씨가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다은아, 아저씨가 어떻게든 찾을 테니까 너는 이 자리에서 씩씩하게 지내고 있어라. 알았지? 네, 아저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느새 엄마가 실종되고 3년이 지나자 경찰에서도 엄마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용의자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조선족으로 중국으로 가버린 후였습니다. 수재 파악도 어려웠어요. 모두가 포기해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우리 엄마는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본인 때문에 제가 엉망으로 지냈다는 사실을 보고 슬퍼할까봐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려고 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도 엄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에 한 대학병원에서 도수치료사로 일을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셔서도 제 사건을 수사해 주려고 애를 썼던 형사님과도 차츰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엄마가 사라지고 5년의 세월이 흘렀고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는 제 마음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새 저는 저희 엄마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스스로 뺨을 내리치며 정신 차리라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야, 이단. 엄마는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어. 돌아올 거야. 엄마는 꼭. 그러다가 혼자서 밤새도록 펑펑 우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에게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뺏어간 건지 하늘을 원망했어요. 그러게 또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엄마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엄마가 실종됐을 당시에 카드를 쓴 흔적이 있던 그 시골 마을 야산이었어요.
개발을 위해 토지를 다지다가 땅 밑에서 저희 엄마의 소지품과 시신이 함께 묻힌 걸 발견한 겁니다. 시신은 이미 백골 상태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엄마일 리가 없다며 부정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엄마가 아닐 거라고요. 하지만 병원에 가서 엄마의 소지품과 시신에서 남은 엄마의 치아를 보고 나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저는 기절해버렸어요. 눈을 뜨니 제 사건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셨던 형사님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정신이 들어? 아저씨, 기억나? 네. 그리고 저는 모든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에 또다시 쓰러지기 직전까지 대성통곡을 했어요. 엄마 시신을 국과서에서 검사를 한 후에 장례식을 치러드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으면서 가족과도 연을 끊었고 일만 하고 사시느라 친구도 많이 만들지 못하셨어요. 장례식장에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엄마를 죽인 범인을 찾으면 제 손으로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부터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좀 더 엄마 곁에 있었더라면, 엄마를 자주 찾아갔더라면 하는 후회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경찰 아저씨는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다은이 엄마 죽인 범인 잡아쳐 넣을 거야. 그놈 꼭 내 손으로 잡는다. 감사해요, 아저씨. 나도 한이 돼서 그래. 그럼 나는 일하러 가야겠다. 장례식 잘 치르고. 하고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갑자기 꽥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셨습니다. 아예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가 디스크가 또 터진 건지. 아유. 가만 계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저는 도수치료사로서 일하고 있었기에 아저씨 상태를 살폈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응급조치를 취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한결 낫네. 고맙다. 병원 꼭 가보세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뭘? 내가 정근에 가는 바람에 더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럼 가볼게. 그렇게 아저씨는 절뚝대며 걸어나가셨고 그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제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꼭 엄마를 죽인 범인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경찰에서 저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제가 가면 노골적으로 한숨을 내쉬는 경찰도 많았습니다. 사정이 딱한 건 아는데 우리도 알 만큼은 했어. 그 사건 말고도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아니? 아직 우리 사이 미제 전남부서가 안 생겨서 조만간 생길 거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자꾸 찾아오면 너도 힘들겠지만 우리도 힘들어. 8년 남았어요. 그 전에 잊혀지면 어떡해요. 꼭 잡아주세요. 저 범인 잡을 때까지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때쯤 되니 눈물조차 메말라 버렸습니다. 나중에 경찰에서는 아마 범인은 중국에서 사망을 했거나 다른 죄로 감옥에 들어갔을 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 죄 없는 하나뿐인 엄마를 죽인 얼굴 모르는 범인에 대한 분노가 용암처럼 끌어올랐어요. 어쩌다가 조선족인 사람이 환자로 오면 그 범인이 한국에서 가명으로 사용하던 이름을 대며 그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일하셨던 갈비 가게도 망해서 사라졌고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엄마의 흔적들이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저는 몸이 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건의 공소시효가 2년쯤 남았을 때였어요. 이때 저에게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병원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출애한 제 또래의 한 남자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안절부절 하고 있더라고요.
어쩐지 신경이 쓰여서 저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자 그 사람이 불현듯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철부덕 주저앉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칼에 찔려서 응급수술을 하고 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당장 병원비 낼 돈이 없습니다. 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두서없이 그렇게 말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가세요. 제가 병원비 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점심 먹으러 가던 길을 돌려서 그 사람과 함께 수납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지갑으로 수술비를 내주었어요. 그 사람은 연신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제 연락처를 물었어요. 정말 제 은인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수술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수술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그렇게 저는 잊고 지냈는데 며칠 후에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버지 덕분에 수술 잘 받으시고 이제 깨어나셨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혹시 지금 병원이신가요? 실례지만 저희 아버지 병실로 와주실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네? 지금 막 퇴근하려고 해서 알겠어요. 갈게요. 저는 그 사람이 말해준 병실로 갔습니다.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막 깨어나서 정신이 없을 텐데 휴대폰으로 이리저리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 지금 소요제 파악됐다고? 쌍놈의 자식. 나 지르고 도망가더니 금방 잡히겠구만. 얼른 잠복 들어가. 희한하게 그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지? 하고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던 차에 저를 발견한 노인의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언제 오셨어요? 아버지, 저분이에요. 저를 도와주신 분. 그러자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이 머리를 들어서 저를 봤습니다. 노인을 보고 나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얼굴에 주름이 많이 패이기는 했지만 제 어머니 사건을 담당해 주셨던 그 형사분이 분명했어요. 저는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외쳤습니다. 아저씨! 다은이 아니냐? 내 수습이 내준 게 너였어? 아이고 다은아, 안 그래도 내가... 상처가 욱신거리는지 아저씨는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아저씨 아들은 저 아저씨를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숨을 고르고 아저씨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은아, 네 엄마가 나를 여기로 불렀나 보다. 네? 그게 무슨... 잡았어. 그놈. 다은이 네 엄마 죽인 그놈. 뭐라고요? 아저씨는 정년 퇴임이 반년 남으셨고 그 사이에 어떻게든 저희 엄마를 죽인 범인을 잡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범인이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했어요. 보자마자 잡으려고 했는데 그놈이 칼을 들고 있지 뭐냐. 그렇게 범인에게 칼을 맞으시고 병원에 옮겨주신 거예요. 저는 얼떨떨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놈 어디 숨었는지 소재 파악됐고 형사들이 잠복 근무 중이야. 금방 잡을 거야. 아저씨의 말을 듣고 결국은 범인을 잡았구나 싶어서 저는 그제서야 주체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저씨 아들이 우는 저를 보고 당황했어요. 아저씨가 제 어머니 사건에 대해서 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 사람은 울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사건이 다은 씨 어머니 사건이었군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지. 안 그래도 아버지가 다은 씨 연락처를 잃어버렸다고 찾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범인 곧 잡을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두 번째 본 사람이었지만 제가 품고 있던 안을 속속들이 알고 차분하게 위로를 해주니까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아저씨는 쓰러지면서 어깨뼈도 골절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저씨 병실에 찾아갔어요. 아저씨 아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사법고시 3차 면접 시험까지 마치고 수중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다은 씨 아니었으면 저희 아버지 수술도 못 받고 깨어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여기 빌렸던 돈이에요.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아니,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아저씨한테 진 빚이 얼만데요. 아저씨 말 따라 정말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아저씨 살리라고 저랑 만나게 한 것 같아요. 제 말에 그 사람도 그런 것 같다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깨어난 지 2주가 지났을 때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은아, 그놈 잡았단다. 나 지금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도 같이 갈래? 아저씨, 같이 가요. 몸도 성치 않았던 아저씨는 본인이 직접 가봐야겠다며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셨어요. 아저씨 아들도 저희와 동행했습니다. 엄마를 죽인 범인이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놈을 보자마자 빽 소리를 질렀어요. 야! 그리고 범인이 저를 휙 돌아보는데 눈에서 세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놈의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달려들려고 하자 옆에 있던 아저씨가 저를 뜯어 말리셨습니다. 다은아, 진정해. 법이 심판해 줄 거야. 저런 자식한테 손대지 마라. 네 손만 더러워진다. 제가 누군지 파악한 범인이 입꼬리를 올리며 피식 웃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그런 범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죽였어? 천사 같은 우리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죽였어? 제 물음에 살인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 안 죽였어. 그렇게 사귀자고 할 때 만났으면... 그 말투랑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어요. 범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저씨가 범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배 쪽에 주먹을 내리꽂으시고 푹 쓰러진 범인 등을 축구공 차듯이 세게 차셨습니다. 그러자 주변 경찰들이 말더라고요. 아, 형님,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안 돼? 이 살인자 새끼가 나도 죽이려고 칼빵 넣은 놈인데. 복수다, 이 자식아. 그리고 아저씨는 한 번 더 발바닥으로 범인 어깨 쪽을 찍어내렸습니다. 외선 체격의 범인은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나뒹굴었어요. 아, 살려주세요. 뭐합니까? 저 죽어요. 아유, 그만하세요. 아저씨를 말리느라 모두가 정신이 없던 틈을 타서 저는 범인에게 다가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파렴치한 살인자 새끼야. 지옥불에 떨어져라. 당연히 그렇게 해도 속이 후련하지 않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 제 옆에서 제 어깨를 감싸준 게 아저씨의 아들이자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아무튼 그 이후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끝까지 발뺌하던 범인은 증거물과 증인이 나타나자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그놈은 저희 엄마가 일하던 갈비집에서 엄마를 처음 보고 갈비집 단골이 되었다가 미행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미행을 하다가 엄마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만나달라고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집까지 쫓아오기도 했고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적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 범인은 저희 엄마를 납치하고 살해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았던 범인이 아무 걱정 없이 한국에 일을 보러 왔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저씨가 그놈의 거처를 확인하고 붙잡으신 겁니다.
오랜 시간 악몽까지 꾸면서 잡고 싶던 범인이 잡히고 나자 저는 온몸에 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까지 간두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범인도 잡았겠다. 나도 엄마를 따라가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절망 속에 지내던 저를 찾아온 게 바로 아저씨의 아들이었어요. 범인이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 끝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에 저는 세상과 다 차단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고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다은씨, 나예요, 김성철. 오랜만이에요. 지금 뭐예요? 저 그냥 있어요. 병원 그만뒀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네요. 그럼 저 끊을게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그 사람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은씨, 식사 안 하셨죠? 네? 저희 아버지가 다은씨 걱정이 많으세요. 다은씨 나와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해줄 말도 있고요. 그 사람은 어쩐지 신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고 저는 만사가 귀찮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나와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저를 보고 그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다은씨, 얼굴이 왜 그래요? 당장 병원 가요. 거울을 보면 돌아가신 엄마가 떠올라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거울도 보지 않고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놀라서 묻기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얼굴이 왜요? 요즘 밥을 못 먹어서 그런가? 괜찮아요. 일단 죽부도 한술 두고 저랑 병원 가요. 그 사람이 말했고 저는 죽 3숟가락을 뜨다가 저도 모르게 픽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병원에서 링겔을 맞고 있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본 건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은씨, 정신이 들어요? 네, 성철씨 왜 안 가시고? 제가 어떻게 가요? 다은씨 영양실조래요. 1년 동안 잘 지내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참지 말고 연락할걸. 그 사람은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내 제 손을 붙잡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다은씨, 저 사법90 패스하고 연수원에서 1년 동안 지내다가 왔어요. 범인 형 집행된 것도 알고 있었고 다은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축하드려요. 저 사법연수원 가야 하는데 힘든 다은씨 옆을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연수원에서 다은씨 목소리 들으면 당장 뛰어나오고 싶어질까봐 참고 또 참았어요. 왜 저를... 다은씨, 저 다은씨 사랑해요. 1년 내내 다은씨한테 고백할 생각으로 버텼어요. 다은씨가 이렇게 힘들게 지낸 줄도 모르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이라서 저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은씨한테 부담 주고 싶진 않아요. 그냥 다은씨 회복할 때까지 곁에 있게라도 해주세요. 그 사람은 제가 회복할 때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모습에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던 저는 조금씩 회복을 하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경찰 정년 퇴임을 한 고마운 아저씨에게도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철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 용기가 생겼어요. 아저씨는 잘 지내시죠? 우리 아빠 안부 궁금하세요? 안 그래도 아빠가 다은씨 걱정 많으셨는데 본인 보면 다은씨가 더 힘들 거라고 못 오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저는 선물을 사들고 아저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새하얗던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셨더라고요.
오랜만에 봬요, 아저씨. 근데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그래? 하도 하레비 같다고 해서 염색 좀 해봤다. 아직 손수도 못 봤는데 하레비라니 억울하잖아. 그나저나 다은이 넌 안색이 많이 좋아졌네. 다행이다. 아니, 정말 다행이야. 아저씨는 저를 보고 안심을 하시고 반가워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아저씨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이, 다은이 너 너무 튕기지 마. 내 자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들 같은 놈 만나기 힘들다. 대뜸 그렇게 말하며 윙크를 찡긋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 도시치료사로 일을 시작했고 아저씨 아들 상철 씨와도 진지하게 만남을 가졌어요. 상철 씨를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조금씩 아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도 아저씨도 상철 씨도 정말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을 진지하게 만나다가 상철 씨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파티룸에서 저에게 반지를 내밀며 결혼해달라고 하는데 그 순간이 정말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왠지 그 자리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함께인 것만 같았습니다. 다은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평생 네 곁에서 희노애락을 함께할게.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연년생 아들 둘을 낳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건강하고 씩씩하답니다. 엄마가 실종되고 경찰 아저씨로 만난 감사한 분이 제 시아버지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하나뿐인 제 소중한 가족 엄마를 허망하게 잃었지만 그 빈자리가 이렇게 가득 채워졌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마법 같고 기적 같아요. 나중에 엄마를 만나면 나 잘 살다가 왔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그곳에서 저를 보며 흐뭇하고 웃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진행되는 일이 많다는 걸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꼭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하는 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몸이 움츠러들 만큼 추운 겨울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스트레칭 자주 하시고 따뜻하게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